여기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한국을 끔찍하게 싫어하게 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한국으로 파견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그토록 한국을 싫어하던 그 남자는 한국 체류를 연장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왜 이 남자는 한국에 더 있고 싶어진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로렌스입니다. 저는 예전에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그랬죠. 그때 저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어요. 최고의 기술, 최고의 도시, 최고의 생활 방식. 아무것도 제 생각을 바꿀 수 없었죠. 그때 제게 한국은 그냥 지도 위의 한 점에 불과했어요. 누군가 말하면 저는 눈을 굴리고 있었죠. 미국 군인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로 가득한 엉망진창인 곳이라고요. 아시다시피 제 할아버지는 1976년에 그곳에서 돌아가셨어요. DMZ라는 곳에 계셨는데 그곳은 북한과 남한 사이의 일종의 무인지대 같은 곳이에요. 북한군들이 잔인하게 제 할아버지를 죽였고 제 아버지는 그걸 제가 잊지 않게 했죠. 아버지는 세상을 흑백 논리로 보셨어요.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식이었죠. 그리고 그런 생각 방식을 낡은 재킷처럼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잘 맞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냥 그걸 입고 있었어요. 저는 군대 심리학자예요. 군인들의 감정과 생각을 도와주는 일을 하죠. 이 일을 오랫동안 해왔고 사람들을 꽤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제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건 또 다른 문제였죠. 제 상관이 사무실로 저를 부르셨을 때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의 책상은 서류로 가득 차 있었고 제가 들어갔을 때도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어요. 로렌스 대위, 우리가 당신을 6개월 동안 한국으로 보내려고 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국이라고요? 반년 동안이나? 거의 그의 책상에 주먹을 내리칠 뻔했어요. 왜 하필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으로 저를 보내는 거죠? 제가 어릴 때부터 그토록 미워하도록 자란 그 장소로? 다른 사람이 있을 텐데요. 제가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없어요. 당신이 이 임무에 가장 적합해요.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며 대답했어요. 비행기는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저는 손을 떨면서 그의 사무실을 나왔어요. 한국에서 6개월이라니 마치 벌을 받는 것 같았어요. 대양 건너 뉴욕에서는 또 다른 남자가 비슷한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제이슨 밀러였고 건물을 사고 파는 월스트리트의 큰 손이었죠. 그에게 한국은 제게보다 훨씬 더 나쁜 곳이었어요. 왜 내가 맨해튼에서 10억 달러 거래를 성사시키는 제이슨 밀러가 한국 아파트를 보러 시간을 낭비해야 하죠? 그가 뉴욕 특유의 자신감, 거만함처럼 들리는 목소리로 상사에게 물었어요. 그의 상사는 그저 미소 지었어요. 시장이 변하고 있으니까 제이슨. 한국에 가지 않으면 다른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당신만 뒤처질 거예요. 우리는 둘 다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두 미국인이요. 우리는 아직 서로를 몰랐어요. 우리 둘 다 가는 것에 화가 나 있었고 우리 둘 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둘 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 완전히 틀리게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가방을 쌌어요. 할아버지의 오래된 군번줄을 지갑에 넣었어요. 제 아파트를 바라보았어요. 제 안전한 미국식 아파트를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떤 곳에 머물게 될지 궁금했어요. 아마도 작고 불편한 곳이겠죠. 아마도 집과는 전혀 다른 곳일 거예요.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전화하셨어요. 내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라. 그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쉬운 약속이었죠. 6개월은 금방 지나갈 거라고 저 자신에게 말했어요. 제 비행기가 미국 땅에서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제 나라가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저는 제이슨 밀러에 대해 생각했어요. 비록 그를 아직 몰랐지만요. 그도 아마 비행기에 타고 있을 거예요. 아래를 내려다보며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곳을 떠나 우리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너무 스스로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너무 확신에 차 있었고, 너무 틀렸었죠. 때로는 인생이 당신을 정확히 당신이 가야 할 곳으로 데려가기 때문이에요. 특히 그곳이 당신이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일 때예요. 그리고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었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밝고 너무 달랐어요. 저는 혼란을 예상했는데 대신 질서를 발견했죠. 제 비행편은 길었고 저는 피곤했어요. 눈이 따가웠고 등은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어서 아팠어요. 저는 더 많은 불평거리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공항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입국 심사줄이 길지 않았어요. 직원은 빠르게 제 여권을 확인하고 작은 인사와 함께 저를 한국에 환영했어요. 저는 가방을 기다리면서 분명 뭔가 착오가 있거나 오래 지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제 가방은 몇 분 안에 벨트 위에 나타났어요. 이건 분명 쇼일 거야. 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저 방문객들에게 인상을 주려는 거겠지. 심지어 택시 기사들도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그들은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승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죠. 제 기사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더 많은 돈을 청구하기 위해 먼 길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흐르는 그의 깨끗한 차 안에서 저를 곧장 제 호텔로 데려갔어요. 공항에서 도시로 운전하는 동안 저는 얼굴을 창문에 대고 있었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곳이 아니었어요. 높고 빛나는 건물들이 하늘로 뻗어 있었어요. 넓고 깨끗한 거리들이 그 아래로 펼쳐져 있었죠.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이건 진짜일 리가 없어 저는 생각했어요. 어떤 곳도 이렇게 효율적일 수는 없어. 한편 도시 건너편에서는 제이슨 밀러가 한국에서의 첫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회사는 그가 강남이라는 멋진 지역에 있는 스마트 아파트에 머물도록 준비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그의 층에서 열렸을 때 그는 비싼 여행 가방을 들고 나왔고 분명 실망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곳이 얼마나 작고 좁을지 한번 보자. 그는 문에 키카드를 사용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파트 문이 조용히 미끄러지듯 열렸어요. 제이슨이 들어서자 불이 자동으로 켜졌어요. 온도는 그가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었죠. 큰 창문들은 뉴욕 사람인 그조차도 멈춰 서서 바라볼 정도의 도시 전망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다르네. 제이슨은 빈 방에 대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는 빠르게 고개를 저었죠. 뭔가 속임수일 거야. 외국인들에게 인상을 주기 위한 기술적인 속임수겠지. 제 군사기지로 돌아와서 저는 한국에 몇 년 동안 주둔해온 미국 군인들과 만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불평하고 집에 돌아가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말해줄 거라고 예상했어요. 대신 그들은 저를 놀라게 했죠. 로렌스 대위님, 여기 의료 시스템이 정말 놀라워요. 한 군인이 저에게 말했어요. 저번 달에 열이 났었는데 예약 없이 클리닉에 들어갔어요. 10분 만에 의사를 보고 약값은 거의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차요. 다른 한 명이 덧붙였어요. 절대 늦지 않아요. 1분도요. 제 아파트 건물에 작은 화재가 있었을 때 세 번째 군인이 말했어요. 소방관들이 딱 3분 만에 도착했어요. 3분이요. 저는 그들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또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나중에 저는 김현수 대령을 만났어요. 저와 함께 일하게 될 한국군 장교였죠. 그는 차분하고 조용한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악수를 했을 때 그는 마치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은 괴로워 보이네요, 대위님. 그가 말했어요. 아마도 당신이 믿는 것에 의문을 가질 때가 된 것 같군요. 그의 말이 제 피부를 따끔하게 했어요. 저는 논쟁하고 제 관점을 방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막았어요. 아마도 시차였을 수도 있고 아마도 그날 제가 본 모든 것이 제 기대와 맞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제 호텔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제 할아버지에 대해
제가 평생 들어온 이야기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후진적인 곳이고 할아버지를 우리에게서 앗아갔는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것은 그 이야기들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도시 건너편에서 제이슨 밀러도 하이테크 아파트의 발코니에 서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 앞에서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가 볼 수 있는 한 멀리까지 뻗어있는 빛의 바다였어요.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게 아니야. 그가 속삭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에 너무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첫날에 불과했죠. 제이슨과 저는 아직 만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같은 역으로 향하는 철로처럼 나란히 달리고 있었어요. 제이슨에게 모든 것은 건물에 관한 것이었어요. 부동산 전문가로서 그는 한국 아파트가 미국 아파트와 얼마나 다른지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의 회사는 그에게 많은 다양한 건물과 동네를 방문하도록 했어요. 어느 날 아침, 그는 그의 얼굴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그를 올바른 층으로 데려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키카드도 없이 그저 그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스마트 기술이었죠. 뉴욕에 이런 게 없어. 그는 스스로에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가장 비싼 건물에도 없어. 다른 건물에서 그는 주민들이 어떻게 집의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 보고 있었어요. 조명, 온도, 심지어 직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밥솥을 시작하는 것까지. 자동화되어 있었는데 자동차가 거대한 기계 안에 장난감처럼 쌓여 있다가 필요할 때 차량을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각 아파트 건물은 단순히 사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작은 마을 같았는데 상점, 체육관, 어린이집, 그리고 이웃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원 공간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부모들이 근처 벤치에서 지켜보는 동안 안전하게 놀고 있었죠. 제이슨은 자신도 모르게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고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뒤처져 있는 거라면? 그는 어느 날 밤 궁금해했어요. 만약 뉴욕이 서울에서 배울 게 있다면? 그 생각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가 여기 왔을 때 생각할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김대령이 어느 오후 저를 그의 사무실로 초대했어요. 방은 간단하지만 깔끔했고 그의 책상에는 몇 장의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폴더를 건넸어요. 로렌스 대위,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서류들이 당신에게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에는 오래된 군사보고서가 있었는데 이제는 기밀이 해제된 것이었어요. 그것들은 1976년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서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한국 군인들이 어떻게 제 할아버지를 버리고 그를 혼자 죽게 내버려 두었는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제 손에 들린 서류들은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어요. 진짜 이야기를요. 제 할아버지는 전혀 버려지지 않았어요. 최 상사와 박일병, 2명의 한국 군인이 그를 보호하려다 사망했어요. 그날 전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미국인을 구하려고 하다가 목숨을 바쳤어요. 저는 그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읽으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최 상사, 박일병, 제 할아버지와 함께 돌아가신 영웅들. 그들의 가족들이 아직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김대령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제 목이 꽉 막힌 느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것을 조이고 있는 것처럼요. 제가 오랫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틀렸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분노, 그것은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어요. 돌벽은 이름들로 덮여 있었어요. 함께 싸우고 함께 죽은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요. 저는 최 상사와 박일병의 이름이 제 할아버지의 이름 옆에 새겨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이 조용한 명예의 장소에서 영원히 함께 있을 거예요. 저는 제 분노가 서서히 부끄러움으로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제 할아버지를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틀릴 수 있었을까요?
일주일 후 제이슨은 최고의 한국 개발자들과의 미팅에 참석했어요. 이 놀라운 주거 공간을 설계하고 지은 사람들이요. 그는 미국 부동산에 대해 그들에게 가르쳐 줄 생각으로 갔어요. 대신 그들이 그를 가르쳤죠. 우리는 단순히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한 한국 임원이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짓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사람들을 섬기는 반대가 아닌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이슨은 듣고 있었어요. 정말로 듣고 있었어요. 아마도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요. 자신을 흔드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미국인들은 여전히 집을 지위 상징으로 자랑할 트로피처럼 취급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그것을 넘어서 있었어요. 그들은 단지 스마트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미래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 둘 모두에게 한국은 더 이상 지도 위의 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틀렸었어요. 제이슨은 한국의 혁신에 대해 틀렸었어요. 그리고 우리 둘 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더 많은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큰 여정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사는 조용한 공간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때로는 그 믿음들이 우리가 그 자리에 더 나은 것을 지을 수 있기 전에 무너져 내려야 해요. 제이슨과 제게 그 무너짐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무엇을 지을까요? 그것이 서울의 불빛이 마치 땅으로 떨어진 별처럼 창문 밖에서 깜빡이는 동안 우리를 밤에 깨어있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고 분노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그 남자는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마치 파도에 씻겨 나가는 해변의 발자국처럼요. 김대령은 제 할아버지와 함께 돌아가신 한국 군인 중 한 명인 최 상사의 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저는 한강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기다리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평생 그의 아버지의 나라를 미워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문이 열리고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기고 있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고 그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분노와 비난을 예상했어요. 제가 대신 받은 것은 깊고 존경스러운 인사였어요. 로렌스 대위님, 그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제 아버지가 함께 싸웠던 분의 손자를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말은 저를 마치 물리적인 타격처럼 강하게 맞췄어요. 그는 미국이나 저에게 그의 상실에 대해 비난하지 않고 있었어요. 당신의 할아버지와 제 아버지는 함께 싸웠습니다.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제복을 입은 그의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너무 젊고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여전히 제 지갑에 갖고 다니던 할아버지의 군번줄을 그에게 보여줬어요. 과거의 비극으로 연결된 두 남자가 새로운 길을 찾으며요. 한편 도시 건너편에서 제이슨 밀러는 자신만의 진실의 순간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 개발자들 그룹에게 미국 부동산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발표하도록 초대받았어요. 그는 뉴욕의 고급 건물들에 대한 상세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고 분명 그들을 감동시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펜트하우스 아파트와 대리석 로비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클릭하며 서 있자 그는 그들 얼굴에서 공손한 지루함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감동받지 않았어요. 휴식 시간 동안 그는 2명의 한국 임원들이 그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어요. 미국인들은 여전히 20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건물을 짓고 있어요. 한 사람이 말했어요. 그들은 고급스러움이 더 이상 공간과 비싼 재료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은 기술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더 좋게 만드는지에 관한 거예요. 제이슨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이 맞았어요. 그가 한국에서 본 모든 것 스마트홈, 커뮤니티 공간, 기술의 효율적인 사용은 그가 뉴욕에서 팔고 있는 것보다 몇 년 앞서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재개되었을 때 제이슨은 용기 있는 행동을 했어요.
그는 파워포인트를 닫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여러분을 가르치러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한국은 주거 설계 측면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대신 저는 여러분에게서 배우고 싶어요. 방은 조용해졌어요. 그런 다음 천천히 한국 개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 한 명, 친절한 눈을 가진 나이든 남자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군요. 그가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산타워에 서서 서울의 네온빛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도시는 어두운 하늘 아래 반짝이는 빛의 카페처럼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아름다웠어요. 저는 제 할아버지에 대해, 최 상사와 박 일병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제 아버지가 어떻게 이곳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이곳을 미워하도록 저를 가르쳤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틀렸던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밤 공기에 속삭였어요. 제가 틀렸어요. 당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예요. 그것은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거기 서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을 바라보며 저는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때로는 틀리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도시 건너편에서 제이슨은 그의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비슷한 깨달음의 순간을 겪고 있었어요. 한국 임원들은 그의 솔직한 고백 후에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들은 주택의 미래에 대해, 사람들이 집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미국인들은 여전히 집을 지위 상징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그는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인들은 그것을 넘어섰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에 맞춰 짓고 있어요. 우리 둘 모두에게 한국은 단순한 장소 이상이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제 6개월 임무 기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일어나서 달력을 보며 일수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 가는 것이 기쁘다고 느끼는 대신 저는 제 안에서 이상한 슬픔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변했어요.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어느 오후 저는 김대령의 사무실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부드러운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로렌스 대위, 걱정이 있어 보이는군요. 김대령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것이 기다려지지 않나요? 저는 그를 올려다보았어요. 제 할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고 최 상사의 아들과 저를 연결해주고 제 편견을 넘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준 이 남자를요. 저는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생각, 제 눈과 마음을 열어준 이 장소를 떠나는 것이 어쩐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미국에 있는 제 상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제 임무를 연장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6개월 더요. 전화선 반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로렌스 대위 확실합니까? 이건 당신이 떠날 때 느꼈던 것과는 꽤 다른 변화군요. 그는 저를 볼 수 없었지만 저는 미소 지었어요. 네, 확실합니다. 한국은 교육적이었습니다. 도시 건너편에서 제이슨 밀러는 뉴욕으로 돌아갈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그는 흥분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죠. 한국은 그도 변화시켰어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요. 한국 개발자들과의 마지막 미팅은 그에게 계시와 같았어요. 공유 정원과 열린 공간을 중심으로 설계된 아파트. 커뮤니티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도 전에 그들의 요구를 예상하는 집들이요. 이것이 미래예요. 제이슨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미국은 뒤처지고 있어요. 이제 그가 그의 메모와 도면을 조심스럽게 챙기면서 그는 이미 그의 상사에게 무엇을 말할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의 비행기는 비가 내리는 화요일 아침에 뉴욕에 착륙했어요. 수요일 오후까지
그는 그의 상사의 사무실에 서서 큰 책상 위에 도면과 계획을 펼치고 있었어요. 한국의 스마트 주택은 단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열정으로 빛나는 눈으로 설명했어요. 그것은 미래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일부가 되어야 해요. 그의 상사는 뒤로 기대었어요. 이 새로운 제이슨의 놀라서 요구가 본 것에 겸손해졌지만 가능성으로 활기찬 남자로요.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 거요? 그가 물었어요. 제이슨은 미소 지었어요. 한국의 혁신으로 지어진 뉴욕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예요. 우리는 그들의 최고 디자이너들을 여기로 데려와서 그들의 기술과 미국 시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결합할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집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거예요. 어느 날 저는 뉴욕의 제이슨 밀러라는 부동산 개발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는 한국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혁명적인 주택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 군인들이 한국 주거 공간에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인터뷰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의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 의해 삶이 바뀐 또 다른 미국인이었어요. 우리는 그의 다가오는 방문 중에 서울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공통된 경험을 가진 두 낯선 사람 이우리의 편견을 넘어서서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경험을요. 저는 한국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여기서 평화를, 진실을, 우정을 찾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화가 나고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어요. 제 아버지의 편견과 제 자신의 무지의 무게를 짊어지고요.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인내심을 보였어요. 그것은 제가 누구였는지를 넘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때로는 당신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당신이 가장 가야 할 곳이 돼요. 때로는 당신이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신의 선생님이 되어. 때로는 당신이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세상이 당신을 바꿔요. 그리고 운이 좋다면 그것은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갈 거예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까치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